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8일, 제가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시작한 지가 거의 5년째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실험이, 그러니까 근육풀기 건강실험이 끝나고 나면은 2024년 4월 10일부로 제가 이 책을 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5년여에 걸쳐서 건강실험을 했는데 이 건강실험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저도 어떤 예상은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한번 해본 거죠. 2019년 3월 달에 책을,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책을 보고 제가 직접 건강실험을 해봤어요. 종아리를 주물러서 이렇게 봤는데, 손으로 주물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또 해서 뭐냐면은, 왼쪽 무릎뼈 위에다가 오른쪽 종아리를 올리고, 중력에서 눌리면서 손으로 힘을 가해서 더 누르면은 근육이 잘 풀어져요. 그래서 근육을 풀어봤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왼쪽 무릎뼈하고 오른쪽 종아리에 이제 눌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저쪽에 뼈하고 닿을 때쯤 되니까,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이마에 땀이 나고, 심호흡이 깊은 숨이 쉬어지면서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평소에 일반 근육이 풀어질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마지막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 근육 풀 때는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나름대로 생각을 거듭한 결과, 혹시 혈관이 뭐가 풀어질 때 그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혈관의 구조에 대해서 네이버 검색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혈관 구조가 외막이 있고 중막이 있고 내막이 있는데, 중막이 민물이 긋는 근육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육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반 근육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혈관에도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고, 바로 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이마에 땀이 나고 깊은, 숨이 쉬어질 때는 어떤 근육이 풀어질 때 그랬냐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혈관 근육이 풀어질 때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던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근육 하면은 일반적으로 일반 근육만 생각했는데, 혈관에도 근육이 있다고 하면은 혈관 근육을 풀어줬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나름대로 건강실험을 지속적으로 이제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종아리를 한 다음에 발 뒤꿈치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발 뒤꿈치에 각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발 뒤꿈치에 각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반 근육뿐만 아니라 혈관 근육을 완전히 풀어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발 뒤꿈치에 각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있었는데 그 무좀을 또 근거로 해서 제가 발등에 있는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다 풀어줬더니 뭐냐면 무좀도 또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발에서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손에도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손의 건강 문제도 해결하고, 머리 쪽, 그러니까 두피뿐만 아니라 얼굴 쪽에 있는 각종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건강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건강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 굉장히 놀라운 건강 실험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다. 제가
5년 동안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거다.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저도 상상을 예상을 못했던 결과인데 어쨌든 결과는 얻어진 거예요. 5년 동안 2019년부터 해가지고 2024년까지 해서 하면은 그 5년인데 5년 동안에 저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얻어진 겁니다. 그런 이거를 저는 제 몸속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건강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그래서 제가 얼굴에 있는 미간 주름에서부터 팔자 주름, 그 다음에 아래턱에 있는 이마에 있는 그 다음에 목 주름까지 지금 건강 실험을 해가지고 거의 완결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건강 실험 연구 결과를, 나 혼자의 뭐냐면은 실험 결과로서 그냥 끝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우리 당군 왕께서 말씀하실 홍익 인간 정신을 말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좋은 결과가 얻었다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널리 공유를 해서 같이 이 결과를 나눠 가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은 이 건강 실험이 끝나고 나면은 이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는 데에,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지금 뭐냐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데, 보면은 별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제가 실제로 현실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실제로 한 5명한테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거기까지는 제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듣고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데 거기에 내가 더 시간 낭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뭐냐면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왜 시간을 거기에 낭비해야 되냐. 더 이상 현실에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이야기해 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1월 14일부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놓는 것은 혹시라도 보고 싶은, 자발적으로 보고 그거를 배우고, 그래서 그런 건강 지식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직접 건강 실험을 해서 건강해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복이고 누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냐면은 더 이상 현실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고 그런 일은 있질 않을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우려는 자세도 안 돼 있고 배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시간을 왜 낭비해야 되냐. 저는 시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내가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거고,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바고, 그래서 유튜브는 미련 없이 올려놓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사람 봐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2024년 내년 4월 10일부로 우리 국회의원 선거로 끝나는 그날 4월 10일 날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이거를 책을 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모든 세계, 모든 나라에 책을 내서 뭐냐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공유를 해서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사람들이 믿을지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볼 겁니다. 거기까지는 해볼 거고, 그 이후에 뭐냐면은 그 도움을 받고 안 받고는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건강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제가 알리는 데까지 노력을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저의 영역은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저희 인류 문명사도 이야기했지만 인류 문명사에서 길이길이 남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젊은이와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진실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만약에 현실에 있는 사람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이와 후손들은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과학을 믿습니다. 과학을 해왔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에 굉장히 근접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건강을 과학적으로 저는 건강 실험을 해봤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진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한 것을 잠깐 언젠가 제가 이 실험이 완전히 끝나면은 근육 풀기 건강 실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제가 지금 쭉 이야기해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생각, 건강, 행복,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결과도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지구상의 유일한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밖에 없어요. 어떠한 동물도 생각을 할 수 없고, 어떠한 동물도 뭐냐면은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해서 건강 실험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지식을 토대로 해서 뭐냐면은 그 실험도 하고 그 결과를 얻었고, 그걸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왜 개나 돼지 이런 동물들보다도 못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이러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는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억으로 그냥 간직하고 가끔 생각하는 정도로 경험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동물도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상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인간만이 미래에 대해서 자꾸 예측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고 이러한 불안하고 이런 것을 가지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미래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래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미래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어떠한 것을 바라고 이러한 것은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결과가 얻어지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순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걸로서 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현실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은. 우리 인간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현명한 사람들은
현재 이 순간에 열심히, 순간순간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 속에 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미래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미래에 뭐가 될지 걱정을 하고 불안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과거도 존재하지 않고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 것은 뭐냐면은, 삶이라는 것은 이 순간, 이 현실에서만 존재하는 건데, 그 일부 생각을 잘못하는 분들 중에는 과거와 미래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과거나 미래에 살지 말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현실에 집중해서 이 순간을 열심히 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미래도 필요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과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좀 더 지나간 과거를 토대로 해서 나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도 오늘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면은 미래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로서 족한 거지, 미래에 뭐 꼭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뭐 유엔 사무총장이 돼야 되고 그거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순간, 내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미래에 가서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순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그거 가운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생각을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건강에 대해서, 두 번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을 여러분들 과거 아주 오랜 옛날부터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뭐냐면 선사시대 때도 해왔고, 우리 문자로 문명시대, 문자로 기록된 시대에도 사람들도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진시황 때에 보면 진시황도 오래 살고 싶어서 풀로초를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당태종도 뭐냐면 오래 살고 싶어서 환약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환약을 먹고 53살에 갑자기 급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냐면은 황제들도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노력은 했으나,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50에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하면은 일반인들이 먹을 수 없는 환약 속에 수은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은이 굉장히 그때는 귀해가지고 황제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니까 먹을 수 있는 건 일반인은 감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소중한 재료였던 거죠. 그래서 진시황은 수은을 먹고, 결국에는 요즘은 수은에 대해서, 수은이 중금속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는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열심히 먹었지만 50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은 있었지만, 욕망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나이 50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류는 계속적으로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사람들도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냐면 길가메시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길가메시도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냐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의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늘은 다음 주에는 동양 의학사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먼저 서양 의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서양 사람들도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연구를 했어요. 의학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냐면 기원전 5세기에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데, 히포크라테스는 뭐냐면은 먹는 걸로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거로서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자연 치유를 이야기한 바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은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아마 미래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건강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다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기사 했을 때 보면 항상 뭐 어떠냐면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강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 다음에 행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이 현실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생각이 다르니까 그 생각을 토대로 해서 살긴 하는데 잘못된 방법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박상철 교수라든지 이런 분이 100세 이상 된 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인터뷰를 해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그렇게 오래 사냐고 물어보면 본인은 자기가 왜 오래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운이 좋아서 오래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운이 좋아서 오래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거기에 과학적인 뭔가 건강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그런 연구하시는 분도 보고 건강서적도 보고 여러 책을 보고 해서 그리고 이길려 총장님의 인터뷰 내용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92세인데도 여성분인데 건강하게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와 같은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92세까지 될 때까지도 건강하게 주름도 없이 오래 살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70대, 80대밖에 안 됐는데도 뭐냐면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냐면 100세 넘으신 분들은 자기가 왜 오래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운이 좋아서 살고 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생각이 과연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과학적인 어떤 건강 요소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뭐냐면 생각해서 이건 건강에 좋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검증되지 않은 것일 수 있는데 자기 지식의 한계 내에서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대로 살다 간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좀 더 많은 건강 연구를 하고 그 건강 요소들을 찾아서 그런 것을 제가 건강 실험을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젊은이들과 후손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세월 저는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남은 여생은 건강 공부를 지금 한 10여 년 해왔고, 그 다음에 뭐냐면 유튜브 동영상을 이 장수인들을 연구하고 계신 분들 자료도 보고, 그 다음에 이길려 총장님의 건강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할 수 있는지 과학적인 요소를 찾고자, 건강 요소를 찾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뭐냐면 이거는 최종적인 답은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걸, 배운 걸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낸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 어떤 90 되신 분이 이제 90까지 사시고 나서 자기가 왜 오래 살았는지를 건강 서적 글로 써서 책을 남겨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게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수면을 잘 취할 것. 두 번째로
건강한 음식을 먹을 것, 세 번째로 운동을 할 것, 네 번째로 지속적인 공부를 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그 생각을 하시고 살았고, 그리고 건강하신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책을 쓰신 분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거에도 그런 그 존경할 만들이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책, 그 자료도 보고,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서양 의학은 제가 뭐냐면 우리 그 건강서적을 보면, 한글로 번역된 걸 보면은 서양 건강서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쓴 건강서적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오늘 서양 의학사에는 일본까지는 서양 쪽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1868년에 메이지 천황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이후로 일본은 본격적으로 서양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서양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일본에 1993년 1년이 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7월 칠성날도 뭐냐면 양력으로 7월 7일을 7월 칠성날이라고, 7월 칠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건 음력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양력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설날이고 7월 칠석이고 모든 것을 서양에 맞췄습니다. 양력으로 맞췄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은 굉장히 서양화가 많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의학사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야기할 때 서양 의학사에 일본을 집어넣습니다. 동양 의학사에는 우리나라와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을 집어넣었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서양화보다는 그 동양적인 중국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그런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대한민국을 어떤 분들은 저는 정리를 했는데, 의학사의 현대의학에서 정리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독특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에다가 서양의 물질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융합시켜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하지 못하고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독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적인 정신에다가 서양적인 물질 문명을 융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결과가 얻어지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냐면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했지만 저는 동양적인 생각, 단군 왕검의, 우리 대한민국 단군 왕검의 홍익인간 정신을 토대로 해서 서양의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을 받아들여서 뭐냐면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독특합니까? 다른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현재 뭐냐면은 동양적인 정신에다가 서양적인 물질 문명을 받아들여 융합시켜서 얻어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이해하기 참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합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젊은이들, 여러분들은 정말 희망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 가십시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걱정하고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오늘을 열심히 살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서 그
여러분들이 뭐냐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까?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뭐냐면 인류 문명사에서 지금 2021세기, 2020년대 이때는 지금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중심에 있는 나라에서 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자랑스럽게 세계에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움츠려드는 모습은 저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깨를 활짝 펴고 세계 무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지금 인류 문명사의 한복판에 서서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랑스럽게 세계를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뭐냐면은 후진국, 중진국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선진국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살았다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도, 우리 젊은이와 후손들도, 미래 세대들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 서서 이끌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지금 운명이고 그런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서양의 의학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동안에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하고 서양 의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의학사를 바라보면 이 서양 의학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은 일본의 의학사도 서양 의학사로 포함한다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기원전 5세기 히포크라테스는 뭐냐면은 내가 먹는 것이 나다. 영어로는 I am what I eat. 내가 먹는 것이 나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히포크라테스는. 그래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에 히포크라테스는 자연 치유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그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로마 시대 때 갈레누스라는 아주 그 탁월한 의사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분은 뭐냐면은 해부를 많이 해, 동물의 해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투구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혈액이 있는데 뭐냐면 히포크라테스는 공기가 혈액 중에 들어있다고 흐른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뭐냐면은 공기는 흐르지 않고 동맥을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혈액이 사라지고 다시 간에서 혈액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갈레누스는. 이것이 약 1400년 동안 서양 의학에서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1500년대에 들어가지고 1543년에 벨기에의 베살리우스가 동물을 해부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해부해가지고 주장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널리 받아들여져가지고 갈레누스의 해부학 대신에 베살리우스의 해부학이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서양 의학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양 의학사에서는 하여튼 베살리우스 이전까지 뭐냐면 의학 발전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냥 히포크라테스와 같이 갈레누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단 한 가지 차이점은 동양은 공자님께서 말씀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해가지고 외과적인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레누스 로마 시대 때 투사들이라는 것을 직접 막 수술을 했어요. 외과 수술 쪽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차이점,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차이는 서양 사람들은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떼내고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직접 외과 수술 쪽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동양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양은 공자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는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외과 수술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서양에서는 1600년대에 들어가지고 뭐냐면 1600년대 현미경이 이제 발견돼요. 그래서 갈리누스가 뭐 망원경도 만들고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1600년대에 대해서 이제 1600년대부터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1628년에 하비가 아까 얘기했던 동맥과 정맥을 해가지고 혈액순환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1661년에 이탈리아 말피기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발견되고, 1607년에 레알리스에 의해서 글로비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1937년에 몬트리올 대학교의 마슨 교수에 의해서 바이패스 현상이 발견되기에 이르죠. 뭐냐면 이와 같이 서양 의학은 발전을 합니다. 1600년대에 현미경을 통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1636년에 한스 셀리어가 뭐냐면은 스트레스 학설을 주장하고, 그래서 뭐냐면 많은 질병들은 이 스트레스성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요. 1796년에 에드워드 제너가 뭐냐면 종두법을 주장해서 종두를 치료하고 길을 열었고, 1820년에 키니네라는 사람이 말라리아 약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1833년에 프랑스 앙셀름 피안이라는 사람이 아밀레스를 발견하고, 1892년에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1960년에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바이러스를 관찰하기 이루는데, 1897년에 미토콘드리아도 발견하고, 1928년, 여기가 획기적입니다. 1928년에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940년에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영국의 2차 세계대전 영국의 처칠 수상을 이 페니실린을 가지고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뭐가냐면은 처칠이 어렸을 때 플레밍을 데려다가 이 가난한 플레밍을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이 항생제를 통해서 처칠이 이 병을 극복하고 살아난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덕을 쌓아서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1940년 이후로 서양의 의학은 획기적으로 이제 항생제를 토대로 해서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현재 와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약들이 개발돼가지고 의사들이 그 약을 처방을 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한번 종합병원에 가보세요. 종합병원에 가보면은 산부인과, 안과, 치과, 무슨 과 해가지고 과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과들마다 전부 다 의사들이 약을 처방을 내립니다. 서양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어떠한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약을 개발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약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각 의사들은 그 약을 정신과에 가면 정신과 약을 주고, 그 약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다 보면은 약의 종류가 20가지, 30가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는 심지어 어떤 분은 20가지 약을 약봉투로 갖다 놓고 그걸 손에 담아가지고 먹으니까 한 주먹이죠. 그거를 복용하면서 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서양 의학의 부분적인 증상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증상별로 모든 치료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의사들은 처방을 내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셀 수 없은 많은 약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과가 생깁니다. 노인과가 생겨서 노인과의 노인분들이 약을 너무 많이 드시니까 그거를 약을 조절할 수 있는 의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노인과까지 등장한 단계에 있어요. 뭐냐면은 노인들은 뭐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여러 군데에 아픈 증상이 많으니까 약 종류가 많죠. 근데 사실 그 약을 다 먹어야 되느냐? 저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중복되는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해주는 것이 뭐냐면 노인과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의사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일본은 서양 의학을 굉장히 신봉하고 받아들여가지고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로는 일본은 모조리 서양 과학 문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회는 완전히 서양화돼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1868년 이후에 일본은 서양화돼 있다. 그러니까 서양 의학으로 집어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가이바라 에키겐 같은 경우는 1713년인데 1713년이니까 이 1868년 그 전이죠. 이분은 어떻게 보면 동양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은 이제 뭐냐면 손사막이 1600년대에 12소를 주장했더니 그 양생훈의 이제 이 가이바라 에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쓰신 양생훈의 책에는 12가지 12소를 적게 하는 손사막과 다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걸 적게 하고 5가지 맛을 적게 하며 색욕, 말수, 일을 적게 하고 분노, 근심, 슬픔, 생각을 적게 하고 눕는 일을 적게 하고 잠을 적게 자는 것을 12가지를 적게 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손사막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가이바라 에키겐이 처음으로 자기가 건강 실험을 해가지고 이 양생훈이라는 책에 쓴 게 뭐냐면은 소식입니다. 자기가 직접 소식을 해봤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냐? 70 내지 80%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양생훈에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의사들은 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일본의 의사들이 쓴 건강서적이 많은 보면은 소식을 많이 주장합니다. 저는 일본 의사가 쓴 책 중에 이시하라 유미가 쓴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거를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점심과 저녁을 먹는 하루에 2끼만 식사를 해도 충분하다는 책을 건강서적을 보고 나서 저는 직접 건강실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하루 3끼 먹는 것보다 하루 2끼만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소화도 잘 되고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이바라 에키겐이라는 이분은 굉장히 건강실험을 직접 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양생훈이라는 책에 쓴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건강 발전에 기여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특히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소식을 한다는 주장을 한 분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처음으로 여기 뭐냐면 양생훈의 70내 80% 식사를 하는 것을 주장한 가이바라 에키겐은 과히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끼 내지 2끼 식사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가이바라 에키겐이 실천하셨고 그 이후로 저도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1868년에 메이지 유신 이후로 1876년에 노구치 히데이라는 의사가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1876년에 태어나서 1928년에 돌아가십니다. 52세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일본에서는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노구치 히데이.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이후에 1900년대에는 뭐냐면 다카미네 조키치가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세계 최초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시가와 요이치 의사분이 뭐냐면 종아리를 주물러라.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는 이 종아리의 중요성을 발견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그걸 토대로 해서 종아리를 주물러다가 저는 근육풀기 건강실험이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분이 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저는 알게 된 거죠. 굉장히 저는 존경합니다. 이시가와 요이치 의과의사 굉장히 존경합니다. 1950년대에 니시 가츠조라는 사람은
명의들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명의들이 당신은 16세를 넘기기 힘들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에 거꾸로 해서 생활을 해봤는데 16살을 넘기고 상당히 장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이후로 16세를 넘긴 이후로는 자기 스스로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니시 건강법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4대 원칙과 6대 법칙이 있는데 굉장한 훌륭하신 분이에요. 니시 건강법. 이와 같이 우리는 인류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 뭐냐면 2005년 우리 배아줄기 세포로 황우석 박사님이 신드롬을 일으켰었는데 2006년에 MBC 추적 60분에 타깃이 되어가지고 황우석 박사가 처참하게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논문을 조작했다든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2007년에 황우석 박사가 물러간 이후로 2007년에 야마나카 시냐라는 사람이 유도 체세포로부터 역분화를 통해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냅니다. 획기적이에요. 그래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해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그리고 2012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고 2016년에 오스미 요시누라는 동경대 공업 교수가 뭐냐면 굶주렸을 때, 세포가 굶주릴 때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거를 연구했는데 세포가 굶주릴 때 주변의 염증이나 쓰레기 물질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오토파지 이론을 발표해가지고 이걸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일본에서. 노벨 생리학상을 야마나카 시냐도 받고 요신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노벨상 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2018년에 혼조 다스쿠라는 분이 또 어떤 걸로 하냐면 면역 조절을 해서 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2018년에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면은 노벨상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은 연구를 했다는 거죠. 일본 의학사에 보면은 호르몬, 호르몬을 발견하죠. 일본 다카미네 주키치가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발견하고 시냐 히로미 박사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현재 살아계신데 1935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거의 90 가까이 되셨어요. 이분이 뭐냐면 이 미국에서 내시경으로 활동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일본에 와서 계신데 지금 일본에 와가지고 시냐 히로미 박사는 말기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전에 TV에 한번 봤는데 뭐냐면 시냐 히로미 박사는 장상이 좋지 않으면은 질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장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질병에 걸리더라. 장상이 좋은 사람은 건강하더라. 그래서 자기한테 찾아오는 환자들한테는 약을 주지 않고 뭐냐면은 식이요법을, 그러니까 계란을 먹지 말고 우유도 먹지 말고 채식과 과일을 하면서 이렇게 처방을 했더니 장상이 좋아져 가지고 질병도 없어지더라는 것을 무수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와가지고 말기암 환자들도 뭐냐면은 생활 습관이 잘못됐으니까 생활 습관을 고쳐가지고 했더니 말기암 환자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 모여가지고 전국 집회도 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시냐 히로미 박사는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뭐냐면은 질병이 걸렸는데 뭐냐면은 장이 그러니까 소장, 대장, 위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으면 위의 장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의 상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병이 낫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활동하신 분이 시냐 히로미 박사입니다.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이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장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장의 건강에 도움되는 장세균,
뭐냐면은 유산균 제제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유산균 제제를 먹는 것도 좋아요. 장을 좋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좋다 이거예요. 뭐냐면 그 장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시냐 히로미 박사도 있고, 니시 선생님의 뭐냐면 니시 건강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본에는 참 많아요. 니시 건강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피부 사지 4대 원칙이 있고 7대 6대 법칙이 있습니다. 평상, 평침, 금붕어 운동법도 개발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니시 건강법을 널리 전파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니시가와 요이치 선생님이 종아리를 주물러라. 종아리를 주물렀더니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아리를 굉장히 종아리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이거를 처음 아신 분은 저는 이시가와 요이치 외과 의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등장하세요. 시냐 히로미 박사, 니시 건강법, 이시가와 요이치 선생, 가이바라 에키켄 선생, 이와 같이 일본에는 건강에 대해서 이시하라 유미 선생도 뭐냐면은 책을 굉장히 한 100권 이상 쓰신 분인데 굉장히 많은 건강에 대해서 전파를 많이 하고 계세요. 소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일본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일본에 있는 아보 도우루 교수, 면역학의 대가이신 그런 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는 왜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의 그 아픔을 느낀 건지 모르지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우리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같은 의사인데 왜 일본의 의사들은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반면에 왜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별로 없을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동양의학에서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몇몇 그런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떤 의사가 됐든지 간에 환자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데, 과연 그런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질문해 봅니다. 최근에 학생들이 뭐냐면 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의대에 자꾸 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의사의 사명이 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만을 생각해서 의대를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작금의 사태를 보면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데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건강을 나아질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학자가 돼야지, 기술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사람을 고치는, 뭐냐면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는 기술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고치는 기술자는 의사라고 그래요. 그럼 기술자가 연구를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기술자일 뿐이죠. 환자가 잘 나을 수 있게 연구를 하고 자꾸 노력을 하는 사람은 의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자가 돼야지죠. 의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자꾸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슬픈 현실인 거죠. 자, 우리는 어쨌든 그거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켜봐야죠. 돈 벌러 가는 의사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 먹고 살 게 그렇게 없다고 하면은 땅을 파라고 하세요. 농사를 짓든 뭘 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보세요. 그 먹고 살려고 돈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좀 슬프지 않나요? 저는 의사들이 그 돈에 얽매여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자, 의사가 왜 되려고 하는지, 의사는 환자 입장에서 낫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자꾸 연구하고 찾고 그런 노력을 해야 그게 진정한 의학자지, 기술자로서
남으려고 하면 그런 기술자도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자가 필요하죠. 왜 기술자가 필요하냐면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뭐냐면은 아프면은 고쳐야죠. 자동차도 고장나면 고쳐야 되시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 이제 뭐냐면 오노 요코로 신페이 이 저자가 용서를 하면은 이 질병이 많이 치료된다. 그래서 용서 스위치를 켜라. 자신의 의무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배우자를 용서하고, 인간관계를 용서하고, 자신 없는 자신을 용서하고,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용서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꾸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진인사 대천명 세옹지마 자세로 살면 되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요? 용서하세요. 용서를 하세요.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래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질병이 생겨요. 용서를 하십시오.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되고 뭐냐면은 렘 수면도 1953년에 클라이먼트라는 사람이 교수가 발견했고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 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잠을 자는 동안에 그냥 잠이 아무 쓸데없는 게 아니라 글림프 시스템에서 뭐냐면은 우리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 물질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잘 자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요. 뇌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거죠. 이거는 잠을 잘 자는 것이 첫째라. 아보 도로 교수가 노벨상 못 받았는데 69세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2016년에. 그러니까 노벨상 받을 수 돌아가신 분은 안 줍니다. 하여튼 저는 굉장히 훌륭한 일, 면역의 대가라고 그래요. 면역의 대가. 그리고 이분은 이제 책을 또 쓰신 게 있는데 사람이 병에 걸리는 단 두 가지 원인은 저체온과 저산소에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저체온과 저산소 이거는 뭐에 관계되냐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바로 저체온과 저산소의 상태에 빠져듭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체온을 높이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체온을 높여야 됩니다. 체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신경청소혁명이라는 책을 쓴 주도 치아키 이분이 쓰신 책이 신경청소혁명. 그러니까 신경을 청소하면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잘못되면은 각종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뇌신경 전문가니까 보니까 신경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만 잘 되면은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경과 혈액순환, 다 잘 되죠. 그렇습니다. 신경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에 제가 이제 시간이 있어서 올해 2023년 11월 달 보니까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마이크로 RNA를 통해서 백신을 개발한 사람의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더라고요. 코로나 한동안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굉장히 심했죠. 저도 3차례나 맞았는데 선진국은 맞았지만 후진국들은 인도, 브라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은 백신도 맞지 않았는데 크게 문제없이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선진국들도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이거 감기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생활하고 중국도 뭐냐면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폈다가 나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중국도 받아들였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자, 유튜브를 보니까 손을 보면은 건강을 알 수 있대요. 손은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하기를 손은 인간의 외부 정신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손의 모양을 보면은 우리는 손의 색깔, 손의 모양, 손의 선, 손톱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을 잘 보십시오. 아기의 손과 80대 노인의 손은 다릅니다.
쫙 보면 알아요. 자, 21세기 현대의학을 한번 봅시다. 21세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지금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21세기에는 현대의학은 서양의학이 동양의학의 전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학의 전체성이 중요한 이런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뭐냐면은 동의보감이라든지 이런 책을 구입해다가 그래서 어느 부분에 좋은 증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성분을 분리해내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은 십전대보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전체를 좋아지는 전체를 바라보고 이렇게 먹는데 서양 사람들은 거기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인삼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사포닌이 들어있어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포닌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분들을 밝혀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냐면은 신약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합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우리 동양의학은 뭐 한의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신약 쪽에보다는 뭐냐면은 그제 허준의 동의보감을 통해서 전체를 계속 바라보고 있죠. 다음 시간에 동양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서양의학은 이제 지금 현대의학인데, 21세기 현대의학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지금 융합을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정학적 위치가 훌륭하다.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이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양의 장점, 서양의학의 장점과 동양의학의 장점을 융합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육풀기 건강실험도 서양의학의 발달로 혈관 구조를 알 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이러한 바탕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몸의 건강 전체가 좋아지는 동양의학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좋은 결과를 널리 홍익인간, 우리 당군 왕금의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널리 모든 세계 인류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노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서양 의학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서양 의학사 잘 보셨습니까? 서양 의학사를 보면은 히포크라테스, 비기원전 5세기에 히포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면은 의학 발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600년대 이후로 이 과학 기술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이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1600년대에 1628년에 하비가 뭐냐면은 동맥과 정맥을 발견하면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1661년에 뭐냐면은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사람이 모세혈관을 발견하고 1707년에 레알레스가 글로미를 발견하고 1937년에 마센 교수에서 바이패스 현상, 그러니까 뭐냐면 새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새 동맥에서 바로 뭐냐면은 새 정맥으로 혈액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면은 혈액이 모세혈관으로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차갑습니다. 차갑지만 다시 그 차가운 물에서 손을 빼면은 다시 새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새 정맥으로 이렇게 혈액순환이 있으면서 다시 피부가 따뜻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글로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1937년에 글로미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1928년에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푸른 곰팡이죠.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나서 1940년에 대량 생산을 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1940
2차 세계대전 때 처칠 영국 수상이 뭐냐면은 이 페니실린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것이 처음으로 항생제를 사용했는데 그 이후로 뭐냐면은 인류는 급속도로 뭐냐면은 이제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약을 가지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구나.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이후로 많은 신약들이 발표되고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많은 약들이 이 공급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약을 통해서 뭐 당뇨병, 고혈압, 뭐 심혈관, 뭐 많은 약들이 각 부위별로 엄청난 약들이 신약들이 등장하면서 약들이 등장해가지고 의사분들이 이 약을 토대로 해서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을 내려서 치료하는 길을 서양 의학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00년대 초까지 1800년대 초까지 조지 워싱턴 제1대 대통령, 1, 2대 대통령이 뭐냐면은 피해 약 50%를 뭐냐면은 사혈요법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까지 사혈요법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사혈요법이 있지만 서양에도 사혈요법이 있었는데 피를 50%까지 뽑았더니 그냥 워싱턴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와 같이 뭐냐면은 1800년 초, 그러니까 19세기 초까지도 뭐냐면은 서양에서는 사혈요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은 어찌 보면은 참 미련한 방법, 지금 현대에 와서 보면 미련한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써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사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1940년 이후로 뭐냐면 항생제를 사용한 이후로 신약들을 많이 개발하면서 지금 현대 의학들이 뭐냐면 그 서양 의학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치료를 목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은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약을 막 한 20가지 정도를 먹고 있는다고 그래요. 뭐냐면 각 부위별로 그 약이 다 다르죠. 위장병, 뭐 고혈압, 뭐 당뇨약, 뭐 다 다르죠. 그 약을 그 가지수로 치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신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 그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동양의학에는 의학사를 이야기하겠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완전히 자기가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동양에서는 많이 쓰고 서양 사람들은 부분요법을 많이 씁니다. 부분적으로 어디가 아프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피부면 피부, 뭐 심장이면 심장, 간이면 간, 콩팥, 뭐 신장, 뭐 할 거 없이 모든 부위별로 약이 다 나와 있어요. 눈 안약도 있고 뭐 눈, 뭐 코, 입 할 거 없이 다 부위별로 약이 다 다르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뭐냐면은 다 다르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몸이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동양 의학을 무시할 수도 없고 서양 의학만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양 의학과 서양 의학을 장점을 충분히 수렴해서 질병에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만 너무 믿고 가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중요하고 그거를 융합시켜서 그 중에서 최고로 좋은 방법을 골라내서 우리는 인류 문명사에 널리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서양 의학사에 편입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뭐 동양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고 서양 의학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의학사에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뭐냐면 일본은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할 동양 의학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한 서양의학사에서 보면은 서양의학사에서 참고할 부분은 과학기술 쪽 측면에서 우리가 높이 평가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하는 거 뭐냐면 근육풀기 건강실험이라는 것도 서양의학적으로 보면은 혈관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서 그거를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혈관을 뭐냐면 자세히 그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내막도 있고 중막도 있고 외막도 있더라. 그러니까 중막 부분에 민물이 근육이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보면 혈관은 주로 이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받냐면은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신경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율신경은 뭐냐면 자기가 이게 초조하고 긴장되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그게 이 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되고 붓고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각종 문제가 혈관이 막 좁아져서 각종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이 단단해지고 붓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각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것을 저는 이제 뭐냐면은 서양 과학기술을 보면은 그런 것을 찾아냈다는 건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토대로 해서 동양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근육풀기를 통해서 혈관의 근육풀기를 통해서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해준다고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뭐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동양의학적인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많은 건강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해보니까 건강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은 서양 과학기술, 서양 의학에다가 동양 의학의 장점을 결합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서양 의학이라는 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서양 의학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취할 필요가 있지만 단점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의학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라. 동양 의학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려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의 장점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건강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 의학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의학은 바로 지금 현대 의학은 동양의 장점과 서양의 장점을 융합시켜서 더 좋은 건강한 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것만 좋고 동양 것만 좋고 그런 건 아니고 각자 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을 융합시켜서 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고 하면 우리는 건강한 길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것도 올바르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뭔가 최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 후손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한 판단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현재에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 길을 찾아서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길을 찾아서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후손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히포크라테스 당시에 최선을 다했을 거고, 손사막이 있을 때는 손사막 당시에 최선을 다했을 거고, 자꾸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는 현대의 상황에 맞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람이 잘못했고, 현재 사람이 잘못했고, 미래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 시대에 맞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살면은 저는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인 우리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미래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올지 어떻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없는데 지금 뭐냐면 할 수 없는데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사는 거지 할 수 없는 것은 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범위 내에서 그게 뭐냐면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본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인의와 무의의 융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자도 옳은 말씀을 하셨고 공자도 옳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양극단을 이야기하지 말고 장점은 받아들여라. 공자의 장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노자의 장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거를 융합을 시켜라. 융합을 시켜서 우리는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서양의 의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양 의학사도 좋은 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건강한 길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